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의학자료, 당뇨병, 진단, 분류 및 병태생리, 이걸 가지고 오늘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자료가 꽤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내용을 같이 좀 파헤쳐보면서 당뇨병이 도대체 뭐고 종류는 왜 이렇게 많고 또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 근본 원인까지 핵심만 딱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그냥 혈당 좀 높은 거, 그 이상이에요.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죠. 오늘 이 자료 보시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당뇨병.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 보니까 고혈당, 그러니까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은 상태, 이걸 특징으로 하는 대사질환 그룹 2라고 하네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받고 복합적이군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통계를 예로 들면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하시는 분들 있죠. 말기 신부전, 또 사고가 아닌데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 그리고 성인이 돼서 시력을 잃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헉, 정말요? 네, 그리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훨씬 높여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개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와, 그냥 혈당 관리만 잘하면 되는 병이 아니었네요. 실명의 다리 절단까지 갈 수 있다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그럼 이 무서운 당뇨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서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크게 1형하고 2형으로 나뉜다고 하던데.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분류죠. 일형 당뇨병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적으로 우인해서 공격하고 파괴하는 거죠.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에서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게 되는 상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고요? 그럼 2형은요? 이게 훨씬 흔하다고 들었는데. 이형 당뇨병은 훨씬 더 복잡해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 우리 몸 세포들이 인슐린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슐린 분비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 인슐린 분비 장애죠.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사람마다 막 다르게 섞여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질적인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들이 반응을 잘 안 한다. 마치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눅슬거나 고장나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그런 느낌인가요? 오,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형 당뇨병으로 딱 진단되기 전 단계 있잖아요. 경계선에 있는 상태. 이걸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공복혈당이 정상보다 살짝 높거나 공복혈당 장애, 밥 먹고 나서 재는 식후 혈당이 좀 높은 경우 내당능 장애를 말해요. 전 단계. 네. 일형 당뇨병도 최근에는 좀 세분하게서 봐요. 자가항체가 있나 없나, 혈당 조절이 얼마나 안 되나 이런 걸로 병의 진행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자료에 1형, 2형 말고도 다른 종류들이 꽤 많던데요? 뭐가 또 있나요? 유전자 하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당뇨병, MOD 같은 단일 유전자 당뇨병이 있고요. 또 췌장 자체에 병이 생겨서 만성 췌장염이나 낭성 섬유증 같은 것 때문에 인슐린을 못 만들게 되는 경우도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정 약물 부작용으로 생기기도 하고 쿠싱병 같은 다른 내분비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아주 드물지만 감염이나 다른 면역 문제, 특정 유전 증후군하고 관련된 당뇨병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만 나타나는 임신성 당뇨병, GDM도 중요하게 나오네요. 임신 중 특히 중후반기에 혈당 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상태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기를 낳으면 대부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그런데 네, 그게 끝이 아니죠. 맞아요. 그 이후 10년에서 20년 안에 진짜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무려 35%에서 60%나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어난 아이도
나중에 비만이나 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평생 적어도 3년마다 꼭 당뇨병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네요. 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정형 당뇨병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1형과 2형의 특징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한 단일 유전자 문제 같은 명확한 원인은 아닌 경우들이죠. 예를 들면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고혈당 합병증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 당뇨병 같은 것들이요. 아프리카계나 아시아계에서 좀 더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유형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와, 당뇨병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고 복잡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나와요.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 말이에요. 2021년에 5억 3,700만 명. 이게 전 세계 인구의 10.5%라고요? 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45년에는 이게 7억 8,300만 명, 거의 8억 명 가까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에요. 네, 예측치가 그렇죠. 중국, 인도, 파키스탄, 미국 순으로 환자가 많다고 하고요. 이건 정말 거의 팬데믹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2형 당뇨병 증가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변화, 소고화된 식단 같은 거요. 또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 점점 덜 움직이는 생활 습관,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당뇨병 환자의 거의 절반이 본인이 당뇨병인 줄도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네, 절반이나요? 네. 특히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그 비율이 더 높고요. 미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당뇨병 환자의 20% 이상이 진단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하니까 숨어있는 환자가 정말 많다는 거죠. 아,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러고 보니 나이가 들수록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고 인종별로도 차이가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는 거의 4명 중 1명꼴, 그러니까 24.4%가 당뇨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해져요. 인종별 차이도 꽤 커서요. 1형은 북유럽이나 중동에서 좀 더 흔하고 2형은 태평양 섬 주민이나 중동 지역에서 유병률이 높아요. 미국 내에서도 보면 비히스패닉 흑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에서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아시아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뚱뚱해도 더 젊은 나이에 2형 당뇨병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체질량 지수 BMI가 서양인 기준보다 낮아도 위험하다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네요. 근데 이게 사망 원인으로도 크다고요? 네. 2021년 한 해에만요. 전 세계적으로 약 670만 명이 당뇨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이게 전체 사망 원인의 12%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엄청난데요. 2021년에 전 세계 당뇨병 관련 의료비 지출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조 원이요? 와, 상상도 안 되는 액수네요. 그럼 이렇게 심각한 당뇨병 어떻게 진단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검사 방법들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단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 이상 만족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첫째는 당화혈색소, HbA1c라고 하죠. 이건 지난 2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이게 6.5%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아, 평균 혈당. 네, 둘째는 8시간 이상 금식하고 재는 공복혈당, FPG라고 하고요. 이게 126ml 데시리터 이상이면 진단 가능해요. 셋째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OGTT인데요.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재서 200ml 데시리터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체중이 막 빠진다거나 하는 뚜렷한 당뇨병 증상이 있으면서 아무 때나 불시해진 혈당이 200ml 데시리터 이상이어도 진단할 수 있어요. 아까 당뇨병 전 단계 얘기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네, 당뇨병 전 단계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5.7%에서 6.4% 사이일 때 또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mg 데시리터 사이일 때 이걸 공복혈당장애 IFG라고 하고요. 또는 포도당 부하검사 2시간 후 혈당이 140에서 199mg 데시리터 사이일 때 이걸 내당능장애 IGT라고 합니다.
2단계에 있다면 앞으로 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점은 혈당 수치는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값이라는 거예요. 진단 기준을 넘었다고 갑자기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수치가 높아질수록 위험도 점진적으로 계속 커진다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 어떤 걸 주로 쓰나요? 보통 증상이 없는 분들을 선별 검사할 때는 당화혈색소나 공복혈당 검사가 가장 간편하고 신뢰도도 높아서 많이 써요. 다만 빈혈이 있거나 특정 혈액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고요. 포도당 부하 검사 OGTT는 주로 임신성 당뇨병 진단할 때 많이 쓰고 또 낭성 섬유증 관련 당뇨병 검사에도 쓰입니다. 요즘에 피부에 센서를 붙여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보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고 하죠. 이걸 진단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할까요? 증상 없으면 그냥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크게 4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 없이 숨어있는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 둘째는 당뇨병 진단을 딱 받을 때 이미 눈이나 신장, 신경 같은 데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진단 시점에 벌써요? 네. 셋째는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관리하면 합병증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당뇨병 전 단계를 발견하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생활 습관 개선 같은 예방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35세 이상 모든 성인은 3년마다 검사를 받고 만약 과체중이면서 위험 요인, 가족력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운동 부족 같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사하라고 권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낭성 섬유증 환자나 장기 이식 받은 분들, 임신성 당뇨병 과거력이 있는 여성분들,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들께는 또 별도의 검사 지침이 있고요. 자, 그럼 우리 몸은 평소에 어떻게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할까요? 이 복잡한 시스템을 좀 알아야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에너지 섭취, 즉 식사죠. 그리고 에너지 생산, 이건 주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 근육이나 지방 같은 데서 포도당을 사용하는 거. 이 3가지 사이에 균형을 정교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 균형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주의자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주인공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있을 때, 즉 공복 시에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인슐린 분비는 줄어요. 대신 글루카곤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약간 나와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도록 신호를 보내고 근육 같은 곳에서는 포도당을 좀 아껴 쓰도록 하죠. 반대로 식사를 해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글루카곤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넘치는 포도당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이때 들어온 포도당의 상당 부분은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원으로 바로 쓰이거나 나중에 쓰려고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물론 뇌처럼 인슐린 도움이 없어도 포도당을 잘 쓰는 기관도 있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외에도 여러 신경신호나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물질, 아디포카인,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물질, 마요카인 같은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정교한 혈당 조절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당뇨병 상태에서는 이 글루카곤 분비 조절도 좀 비정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혈당을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해요. 와, 정말 우리 몸이 혈당 하나 맞추려고 이렇게나 복잡한 일을 하고 있다니 새삼 놀랍네요. 그럼 그 주인공, 인슐린, 이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건가요? 인슐린 공장은 췌장 안에 있는 랑게르한섬이라는 세포 덩어리고요. 그 중에서도 베타세포라는 애들이 인슐린을 만듭니다. 처음엔 좀 더 큰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져요. 프리프로인슐린, 그 다음 프로인슐린. 여기서 특정 부분이 잘려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슐린 분자가 되는 거죠. 이때 잘려나가는 부분이 C펩티드라는 건데요. 이게 인슐린이랑 같이 분비되거든요. 근데 인슐린보다 몸속에서 좀 더 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얼마나 잘 만들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밀린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도 같이 분비되고요. 아,
A나 C펩티드 수치를 보면 내 몸의 인슐린 생산 능력을 알 수 있다. 이거 중요하네요. 그럼 인슐린 분비는 어떻게 조절되나요? 뭐가 신호를 주는 거죠? 주로 혈당 수치 자체가 신호예요. 혈당이 약 70mg/dL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베타세포가 이걸 딱 감지하고 인슐린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포도당이 베타세포 안으로 쏙 들어와서 글루코키나제라는 특정 효소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이 분비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예요.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ATP라고 하죠. 이게 세포막에 있는 칼륨 통로를 닫아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 칼슘 이온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이 칼슘이 신호가 돼서 인슐린을 담고 있는 주머니, 과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포 밖으로 터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와, 세포 안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는군요. 무슨 연쇄 반응처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식사 후에는 장에서 나오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들, GLP-1이나 GIP 같은 것들이 베타세포를 도와서 인슐린 분비를 더 팍팍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혈당이 높을 때만 작용하고요. 재밌는 건 인슐린 분비가 2단계로 일어난다는 건데요. 자극이 오면 바로 팍 하고 나오는 1단계 반응이 있고 그 이후에 서서히 지속적으로 나오는 2단계 반응이 있어요. 당뇨병 초기, 특히 2형 당뇨병에서는 이 첫 번째 팍 나오는 1단계 반응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비된 인슐린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아까 세포 문을 여는 열쇠 같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인슐린이 근육이나 지방세포 표면에 있는 자기 수용체에 딱 결합하면 세포 안에서 아주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가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세포 안에 숨어있던 포도당 수송체, GLUT4라고 부르는 문 같은 것들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해서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떠다니던 포도당이 이 문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바로 쓰게 하거나 나중에 쓰기 위해서 글리코겐이나 지방 형태로 저장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요. 단백질 합성도 촉진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조직을 만드는 동화작용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인슐린이 정말 중요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 병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일형 당뇨병부터요. 아까 우리 몸 면역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유전적으로 약간 취약한 소인을 가진 사람이 어떤 환경적인 계기, 이게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게 아닐까 추정하는데요. 이런 계기를 만나면 면역세포들, 특히 T림프구라는 애들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오인해서 공격하고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슐린을 전혀 못 만들게 되는 거죠. 보통 증상이 좀 갑자기 나타나고 심하면 케톤산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처음 발견되기도 해요. 예전에는 주로 어릴 때나 청소년기에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요즘엔 30세 이후 성인에게 처음 진단되는 경우도 거의 40%나 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늦게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요. 잠깐만요. 아까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또 일형 당뇨병 환자 대부분 80% 이상은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없다고 나와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된 거죠? 아,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그게 일형 당뇨병의 약간 미스터리 같은 부분이에요. 특정 유전자, 특히 HLA 유전자라는 게 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유전자를 가졌다고 무조건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력이 없어도 발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고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직 모르는 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그럼 면역계가 공격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검사 같은 걸로?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자가항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ICA나 GAD 항체, IA2 항체, ZNT8 항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가항체가 여러 개 양성으로 나오면 아직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나중에 일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걸 1단계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혈당 조절에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2단계, 그리고 명백한 고혈당 기준을 충족하면 3단계, 즉 임상적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늦추는 면역치료제 테플리주맙이라는 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기도 했어요.
와, 병의 진행 자체를 늦추는 약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런 위험군을 선별 검사해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네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2형 당뇨병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훨씬 더 흔하고 더 복잡하다고 하셨죠? 핵심이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부족이라고요? 네. 2형 당뇨병은 스토리가 좀 달라요. 시작은 되게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것부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든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췌장 베타세포를 막 쥐어짜서 인슐린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죠. 이걸 보상적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아, 몸이 버텨보려고 애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특히 유전적으로 베타세포 기능이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베타세포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식후혈당만 오르다가 내당능 장애, 이게 더 진행되면 나중에는 공복혈당까지 오르면서 결국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엔 몸이 버티다가 결국 췌장이 지쳐버리는 거군요. 과로사하는 느낌이네요. 유전적인 영향도 1형보다 2형이 더 크다고요? 네, 유전적인 요인은 2형 당뇨병에서 훨씬 강하게 작용해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 명이 2형 당뇨병이면 다른 한 명도 걸릴 확률이 70%에서 90%나 될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하죠? 부모님 두 분 다 2형 당뇨병이면 자녀의 위험은 70%까지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것도 1형처럼 어떤 특정 유전자 하나가 딱 원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여러 유전자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다유전자성 질환이에요. 여기에 비만, 식습관, 운동 부족, 노화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전자 검사만으로 누가 2형 당뇨병에 걸릴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건가요? 보통 살찌면 생긴다고들 하던데 그게 맞나요? 네, 비만, 특히 배가 많이 나오는 내장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내장지방세포에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나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들, 아디포카인이라고 해요. 를 막 분비하거든요. 또 근육세포 안에 지방 찌꺼기 같은 중간 대사산물이 쌓이거나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요. 간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밤사이에 포도당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는 건 왜 그런가요? 아까 췌장이 지쳐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크지만요.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 자체가 베타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효과가 있어요. 이걸 포도당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혈액 속의 지방산 농도가 너무 높은 것도 지방 독성이라고 해서 베타세포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 외에도 만성적인 염증 상태나 췌장섬 안에 아밀로이드라는 이상한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을 시점에는 이미 베타세포 기능이 정상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혈당이나 지방이 높은 상태가 오래되면 오히려 인슐린 만드는 세포를 망가뜨린다니 정말 악순환이네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2형 당뇨병,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인데요. 2형 당뇨병은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해요. 특히 당뇨병 전 단계에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DPP 연구라는 건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식단 조절하고 일주일에 150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5번 정도 운동하는 것 같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병 발생 위험을 무려 58%나 줄였다고 합니다. 와, 58%요? 거의 60% 가까이네요. 약도 아니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요? 정말 대단한데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체중을 한 5%에서 7% 정도 감량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같은 연구에서 메트포르민이라는 아주 흔하게 쓰이는 당뇨병 약을 쓴 경우에도 위험을 31% 줄였고요.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다른 당뇨병 약들이 예방 효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고, 최근에는 아주 엄격한 식단 관리, 예를 들어 초저열량 식단 같은 거나 효과 좋은 체중 감량 주사자들 있죠? GLP 원작용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이 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이고 또 중요한 정보네요. 자, 그럼 이제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접근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하나요? 최근에 체중 변화는 어땠는지, 가족 중에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병을 앓으신 분은 없는지, 평소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은 어떤지, 이전에 당뇨병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혹시 저혈당을 경험한 적은 없는지 등등 정말 꼼꼼하게 물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당뇨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 계획을 같이 세워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신체 검진도 중요하겠죠? 자료에서 특히 발 검사를 엄청 강조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네. 당뇨병의 대표적인 만성 합병증 중에 발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발이 아주 흔하고 또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의 혈액순환은 괜찮은지 발등 맥박을 만져보고 감각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진동 감각, 모노필라멘트라고 해서 가는 낚싯줄 같은 걸로 찌르는 압력 감각, 핀 같은 걸로 찌르는 통증 감각 등을 테스트합니다. 발 모양의 변형은 없는지, 굳은 살이나 상처가 생기기 쉬운 위험 부위는 없는지 등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요. 혈압, 체중, 허리둘레, BMI 측정은 기본이고 눈합병증 확인을 위한 안저검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잇몸 질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상태 확인도 권장됩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봐야 하는 거네요. 아까 당뇨병 유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가끔 어렵다고요. 뭐 나이가 많고 뚱뚱하면 무조건 E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항상 딱 들어맞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마른 체형인데 당뇨병이 진단됐거나 처음 진단될 때 케톤산증이 심하게 왔거나 다른 자가면역 질환, 갑상선 질환 같은 걸 같이 앓고 있다면 일형일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나이가 좀 있고 비만하고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거뭇거뭇하게 변하는 흑색 가시세포증 같은 인슐린 저항성 징후가 뚜렷하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요소들이 동반되면 E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성인인데도 자가면역 항체가 발견되는 1형 당뇨병, 라다라고 불러요. 또 뚱뚱한데도 케톤산증이 잘 생기는 2형 당뇨병, 아프리카계나 아시아계에서 좀 더 보이는 도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인 양상만으로는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췌장 자가항체 검사나 C펩티드 검사가 유형 감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발병 연령이나 가족력, 임상 특징이 좀 비전형적이다 싶으면 단일 유전자 당뇨병, 모디를 감별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정말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거군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당뇨병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좀 높은 병 그 이상으로 원인도 아주 다양하고 우리 몸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역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1형 당뇨병부터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얽혀있는 2형 당뇨병, 그리고 그 외에도 임신성 당뇨병, 유전자 문제, 췌장 질환 등 다양한 특정 원인들까지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와 관리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형 당뇨병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개개인의 이전 정보나 생활 습관 데이터,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자에게 더 잘 맞는 정밀의학 또는 맞춤의학 기반의 예방 및 치료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다행히 이 분야의 연구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당뇨병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언젠가는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형 당뇨병이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가 사는 환경과 이렇게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점점 더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미래 당뇨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일상생활에서 혹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